우서방은 마을에서 성실하고 착한 가장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인물이었고 하루도 일손을 쉬지 않았다. 일어나자마자 밭으로 나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일하고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우서방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다. 매일같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생을 잊곤 했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는 언제나 무거운 고민이 따라왔다. 우서방은 가난한 데다가 자식마저 바글거려 동네 사람들은 우서방 가족들을 흥분해라고 불렀다. 8 식구나 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난에 허덕이는 우서방이지만 아직 젊고 청춘이여 부인과 합방만 하면 먹을 입이 하나 더 늘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보릿고개가 오면 집안의 창고는 텅 비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기 일쑤였다. 이들은 있는 대로 먹고 살림을 줄여도 늘 빠듯했고 결국 우서방은 초근목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나무뿌리와 풀을 뜯어와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한숨을 삼키며 어떻게든 하루를 견뎌내려 했었다. 우서방에게 삶은 매일의 생존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칭찬하면서도 그가 가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우서방은 그런 동정이나 시선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내일을 위해 힘든 하루를 묵묵히 견뎌내며 오늘을 살아갔다. 어느 날 우서방네 집에 한 스님이 탁발을 하러 찾아왔다. 그날도 우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일손을 잠시 놓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으려던 참이었다. 헐벗고 지친 모습으로 한참을 걸어왔는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스님은 손을 모아 합장하고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덕스러운 댁에 들려 한 줌 곡식을 얻고자 왔습니다. 우서방은 잠시 멈추고는 밝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들였다. 비록 자신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갈 길 멀고 더위에 지친 스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다 가시지요. 드릴 건 별로 없지만 좁쌀 한 줌이라도 내오리다. 참을 한 잔 드시라고 부인도 불러오겠습니다. 우서방은 집안에서 좁쌀을 한 움큼 꺼내와 스님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적은 양이었지만 이 좁쌀은 온 가족이 오늘 저녁 끼니로 삼을 소중한 것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서방은 이 좁쌀을 흔쾌히 내주었다. 부인, 시원한 물 한 사발 떠다 주시오. 스님께서 목이 마르실 테니. 부인은 우물에 물을ตื้어나갔다. 우서방은 다시 스님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스님, 저희 집이 좀 넉넉지 않아서 좁쌀 한 줌밖에 못 드립니다. 자식들이 많다 보니 늘 이렇게 빠듯하게 삽니다. 그래도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그저 보내기 아쉽지요. 스님은 우서방의 진심 어린 마음씨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어려운 중에도 베푸는 그 마음이 아주 귀합니다. 그 덕으로 이 집에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요. 우서방은 빙긋이 웃었다. 그저 인생의 고달픔을 참고 사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 여기며 늘 묵묵히 버텨왔던 그였다. 좋은 일 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큰 바람도 없고 그냥 이 식구들이 무탈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스님은 우서방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예언을 남겨도 되겠소? 우서방은 약간 당황했지만 마침 스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뜻을 들어드려야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말을 이어갔다. 낳을 자식이 10이요 기를 자식은 7일 것이요. 순간 우서방은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스님을 바라봤다. 10명의 자식을 낳지만 7만 기른다니 나머지 3명은 결국 떠난다는 뜻인가. 스님의 예언은 우서방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10을 낳고 7을 기른다니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서방은 불안과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은 그저 잔잔한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세상일이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다만 그대는 그 운명을 견뎌낼 것이요.
그때 부인이 시원한 찬물을 떠와 스님 앞에 내밀었다. 우서방은 여전히 스님의 말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스님은 물을 마시고는 받은 조공을 챙겨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조용히 떠났다. 스님의 예언 이후로 우서방은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평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밝은 얼굴로 가족들을 대하며 버텨왔지만 스님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에서 불안이 떠나질 않았다. 열을 낳고 일곱을 기른다니. 넷을 더 낳고 셋이 죽는다는 말인가?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태어나는 것으로 모자라 셋이 가난해 죽는다는 생각에 우서방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밤 우서방은 담배를 태우며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성실히 일하며 버티면 된다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그조차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았다. 자기는 아직도 아랫돌이 기운이 넘치고 부인은 아직 청춘의 달거리가 끊어질 날이 앞으로 까마득하게 남아있기에 합방을 계속하면 식구가 불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우서방은 밭농사와 집안일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먼 길로 떠나 머슴살이를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얻는 세경이라도 받아오면 가족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큰아이는 벌써 16, 둘째도 14이 되었으니 밭일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나이였다. 우서방은 아내와 자식들을 믿기로 했다. 그날 밤 우서방은 깊은 고민 끝에 아내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부인, 이제 내가 잠시간 집을 떠나 머슴살이를 다녀오려고 하오. 우리 애들 굶기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소. 2, 3년 머슴살이로 세경을 받으면 보탬이 될 거요.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소. 당신이 가신다면 저희는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마음 놓고 다녀오시오. 부인의 대답에 우서방은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터져나왔다. 부인, 미안하오. 이렇게 고생만 시켜놓고 떠난다니 내가 정말 죄인이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 우서방은 부인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였다. 10수년간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필하며 불만 한 번 없던 아내를 보자니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였다. 부인, 세월이 지나도 그 고운 얼굴은 여전하구려. 내 그 고운 얼굴에 고생만 잔뜩 시킨 것 같아 미안하오. 부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도 수줍게 웃으며 대꾸했다.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러시오? 나이 들어 얼굴도 손도 이렇게 다 상했는데 곱기는 무슨. 우서방은 다시 아내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런 말 마시오. 당신은 내게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곱소. 우서방은 아내를 보며 그동안 품어왔던 고단함과 애틋함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오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고된 세월 속에서도 함께 버텨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밤 눈물과 거친 숨결 사이로 두 사람은 고요히 정을 나누었고 그들의 결심과 다짐은 따뜻한 위안으로 녹아들었다. 마치 서로를 통해 힘을 북돋아 주듯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세상의 무게를 잊은 채 하나가 되었다. 그 둘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두 사람은 깊은 안도와 애틋함 속에서 그저 그대로 머물렀다. 몇 날이 지난 뒤 우서방은 간단한 짐을 챙기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아 아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가지 말라 눈물바람이었고 첫째와 둘째는 애써 눈에 희붐 주며 눈물을 꼭 참았다. 그 울음소리에 작은 아이들까지 모두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밭일은 걱정 마십시오. 그저 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큰아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우서방은 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답했다. 그래, 이 아비가 몸성이 돌아올 거니 걱정 말아라. 그때까지 집안을 잘 지키고 어머니와 동생들 잘 보살피거라.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며 가족들을 뒤로했다. 온 가족이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작별을 고했고
마을을 떠나는 내내 우서방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머슴살이를 통해 가족들을 좀 더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되뇌며 그는 묵묵히 먼 길을 걸어 나아갔다. 우서방은 한참을 마을을 지나고 또 지나 며칠 동안 걸음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낯선 마을에 다다랐다. 저녁이 가까워지며 해가 기울고 있었고 피로감이 밀려오던 그때 길 한편에서 선비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선비는 우서방을 보고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다. 이보게,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 우서방은 깍듯이 인사를 하며 대답했다. 아, 저는 머슴살이를 찾아 길을 떠나온 참인데 하룻밤 묵어갈 주막을 찾고 있었습니다만.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근방에는 주막이 없소. 주막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30리는 더 가야 하오. 우서방은 낯선 마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지려는 찰나 선비가 덧붙였다. 오늘 밤은 내 집에서 머물다 가게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편히 쉬었다가 길을 이어가도 좋을 듯하오. 예기치 않은 호의에 우서방은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네요. 우서방은 선비의 손짓을 보며 뒤에서 천천히 따르고 있었다. 걷는 중 침묵이 어색해서인지 선비가 우서방에게 물었다. 자네, 어찌하여 머슴살이 한다고 이 먼 길을 왔는가? 우서방은 주막도 없는 마을에서 하룻밤 재워준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가족이 많아 살림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워 머슴살이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안 식구들 생각에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는 마음뿐이지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서방의 사연에 연민을 느끼며 잠시 생각하더니 묻기를. 자네는 글을 좀 아는가? 우서방은 어린 시절 조부가 가르쳐 사자수학과 명심보감 정도는 뗐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선비는 곧 무언가 생각에 잠기더니 그에게 부탁 하나를 꺼냈다. 그렇다면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는가? 이 집의 문서가 정리되지 못해 어수선한데 자네가 오늘 밤에 나를 도와 그 문서를 정리해주면 좋겠네. 내 식사도 대접하리라. 우서방은 은혜를 갚고자 흔쾌히 동의했고 늦은 밤 선비의 집에 도착했다. 동네 꼭대기에 자리한 선비의 집은 매우 넓고 화려한 집이었다. 안채와 바깥채, 사랑채는 물론 하인들이 거처하는 요사채까지 갖춰져 있어 그 위세에 우서방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잠시 뒤 저녁이 차려졌고 오랜만에 푸짐한 밥상 앞에 앉은 우서방은 허겁지겁 식사를 시작했다. 저녁을 푸짐하게 얻어먹은 우서방은 이윽고 선비의 안내에 따라 서재에 들어가 선비의 문서를 정리해 주었다. 한밤중이 넘어가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고 우서방은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무사히 일을 마쳤다는 뿌듯함을 느꼈으며 선비도 정리된 문서를 보며 흡족해했다. 이튿날 아침 우서방은 떠날 준비를 하고 인사를 드리려 했다. 그러나 선비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멈춰 세웠다. 자네 떠나지 말고 우리 집의 집안일을 도와주게. 자네 같은 성실한 사람이라면 내 집안을 살피며 큰 도움이 될 것이오. 뜻밖의 제안에 우서방은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은 듯하여 기뻐하였고 그렇게 우서방은 선비의 집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집안의 살림살이와 전담 목록을 꼼꼼히 관리하며 소작농들을 찾아가 작황을 확인하고 지주몫을 공정하게 부과했다. 그의 철저하고 공정한 일처리 덕분에 소작농들 사이에서도 우집사로 불리며 신뢰를 얻어갔다. 그가 일하며 항의하는 소작농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일은 우서방 덕분에 흠잡을 곳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이 소식에 선비도 무척 흡족해했고 시간이 지나 그에게 머슴살이 2배에 해당하는 세경을 줄 만큼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우서방이 장부를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가자 선비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밀었다. 우서방은 불편한 듯 대작을 하자 선비가 웃으며 물었다. 우집사, 아이는 몇이나 되는가? 선비의 질문에 우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다. 나으리, 모두 6입니다. 그는 목이 소리만하게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선비는 다시 물었다. 그래, 아들은 몇이고 딸은 몇인가?
우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했다. 여섯 모두가 아들입니다. 선비는 우서방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6자식 모두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선비와 그의 부인 후덕한 안방마님 사이에는 그토록 기다려온 아이가 없었다. 부부 사이에 웃음소리가 들린 적도 없었고 어린아이의 제잘거림도 없는 집안의 선비의 마음은 항상 허전했다. 특히 명문가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선비에게 자식의 부재는 깊은 고민이자 큰 아픔이었다. 선비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입술을 매만지며 의미심장하게 우서방을 바라보았다. 6이 모두 아들이라고. 선비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우서방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렇게 자식이 많고 그것도 모두가 아들이라니. 자네는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게요? 선비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진심 어린 탐심 묻어나면서도 은근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우서방은 선비의 질문에 머뭇거리며 특별한 비결이란 게 없다고 대답했지만 선비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은 채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수상한 기색이 어른거렸다. 나는 자네 같은 자식 복이 없어 늘 허전한 마음인데. 그 밤 이후로 선비는 우서방을 대할 때마다 은근히 예의주시하며 자주 묘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우서방은 그런 선비의 시선을 느끼며 뭔가 자신도 모르는 일에 휘말리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서서히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입추가 지난 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서방은 잠이 오지 않아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의 예언과 선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드러운 발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어둠 속에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고운 한복 차림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조심스럽게 우서방에게 다가왔다. 우서방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누구신지요? 여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집의 하녀입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서방은 순간 당황했지만 선비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그의 옆에 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으리께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서방은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여인은 망설임 없이 그의 곁에 앉았고 우서방은 그녀의 말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선비의 호의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문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혀주었다. 우서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린 듯 그녀와 말없이 시간을 나누며 묘한 긴장과 혼란 속에서 밤을 보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정을 나누며 세상 근심을 다 잊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쾌감에 감사하며 그녀의 온기를 마음에 새겼다. 새벽이 다가오자 여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고 우서방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닷새 후 또 다른 밤에 다시금 누군가 그의 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이전의 여인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여드레 후에는 또 다른 여인이 합방을 한 후 살며시 방을 빠져나갔다. 그녀들도 마찬가지로 선비의 뜻이라며 우서방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새 여인은 돌아가며 그의 방을 찾았다. 우서방은 점점 이 상황에 의문을 품게 되었지만 선비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성실히 일한 것에 대한 선비의 호의라고 믿으려 했다. 석 달 후 선비가 우서방을 불러 사랑방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두 사내가 서 있었는데 선비는 그들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분들은 직관어른과 직관모라네.
내일 자네가 두 분을 모시고 저 막장골에 있는 우리 증조부 묘를 보여주게. 막장골은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야 하는 먼 곳이었다. 우서방은 선비의 지시를 따라 두 사람을 이끌고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길을 걷던 중 고갯마루에 자리 잡은 허름한 묵집에 이르러 우서방은 잠시 쉬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는 직관이라 불린 젊은 사내가 들고 있던 보자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직원 양반, 손에 든 그것은 무엇이오? 사내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 주인 양반께서 술과 안주를 싸주시더이다. 우서방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자기를 받아들고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고기 안주가 들어 있었는데 우서방은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 묵집 마당에 던졌다. 그러자 마당개가 다가와 고기를 덥석 물었고 곧바로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두 양반들이 말릴 틈도 없었다. 우서방은 날이 시퍼런 식칼을 허리춤에서 꺼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두 사내를 향해 말했다. 이바들, 이제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자네들 귀에 잘 새겨들어라. 자네들은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해가 저물 때 선비 나으리께 돌아가 나를 산에 묻었다고 말하게. 증거로 이 저고리를 보여주고 약속한 값을 받아가면 될 것이야. 우서방의 위어 믿는 말에 두 사내는 당황한 얼굴로 넋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우서방은 그들을 뒤로하고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사실은 이러했다. 그 전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는데 안방마님이 우서방의 방으로 조심스레 찾아와 이 모든 내막을 털어놓았다. 안방마님은 우서방에게 석 달 전 첫 번째로 그의 방을 찾은 여인이 사실은 자신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후에 들어온 여인들도 모두 선비의 첩이었다는 것이다. 모두 선비가 시켜서 보낸 것이었으며 결국 3명의 여인 모두가 우서방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이다. 선비는 우서방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서방을 이용할 만큼 이용한 후에 그 입을 막고자 두 직원을 위장한 자객들까지 불러들인 것이었다. 안방마님은 그동안의 몸을 섞은 정 때문인지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우서방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면서 금부치를 전대에 넣어 건네주며 조용히 떠나라고 당부했다. 그녀의 도움 덕에 우서방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서방은 스님의 예언이 떠올랐다. 낳을 자식이 10이요 기를 자식은 7이라는 그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되면서도 의문이 하나 남았다. 고향에 자식이 6이요 이번에 잉태한 아이가 3이니 하나가 모자르지 않는가. 우서방이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숫자가 맞지를 않았다. 이윽고 고향에 다다랐을 때 갓난아기의 울음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1년 전 우서방이 머슴살이를 떠나기 전날 밤에 남긴 씨앗이었다. 스님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10 자식을 낳아 7을 기른다는 그 말이 결국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렇게 우서방은 기구한 운명 속에서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로소 고향에서의 평온한 삶을 되찾게 되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